일본에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일본인들 때문인데요. 이러다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될 것 같다고 하는 문화평론가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마다 켄지입니다. 도쿄에서 30년간 문화평론가로 활동해 왔어요. 문화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 제 직업이자 평생의 열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간 지켜봐 온 충격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의 문화적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때 우리는 한국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의외로 우리의 밥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던 쌀. 특히 니가타현의 고시히카리는 세계 최고의 쌀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일본 전역에서 한국 쌀을 직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도쿄의 한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달간 손님들이 조용히 물어본다고 해요. 혹시 한국 쌀 취급하지 않느냐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비밀리에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일본 쌀값이 3배나 치솟았습니다. 5kg에 4만 엔이라니 믿기 힘든 가격이죠. 반면 한국 쌀은 그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어요. 둘째, 더 충격적인 것은 맛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한국 쌀의 식감과 향이 우리 고시히카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늘고 있어요. 제 친구 사토는 농림수산성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최근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일본의 쌀 비축량이 21만 톤이나 부족하다고.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시민들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쌀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는데 시장에 풀린 쌀은 왜 부족한 걸까요? 의문투성이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한국 쌀이었습니다. 한국 직구 사이트의 일본어 리뷰를 읽어보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요.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2배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어떤 분은 평생 일본 쌀만 먹다가 한국 쌀을 처음 맛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입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 적당히 찰지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 이건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문화적 자존심의 붕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쌀에서 시작된 이 현상이 다른 식품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김치, 고추장, 된장까지. 이제 일본 가정의 냉장고를 열면 한국 식품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사카의 한 주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국 쌀을 샀는데 지금은 가족 모두가 일본 쌀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고. 아이들은 한국 쌀로 지은 밥이 더 맛있다며 투정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식민지화의 단면이에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이미 한국 음식에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일본 여성 나나미 씨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고. 그 방송 이후 한국 쌀 직구 문의가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식탁은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차례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쌀의 패배는 단순한 식품 선호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문화적 잠식의 서막일 뿐입니다. 지난달 저는 한 농업 전문지의 의뢰로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떠난 출장이었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업 기술이 뛰어났고 우리의 장인 정신과 꼼꼼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근교의 스마트팜에 도착했을 때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곳은 농장이 아니라 미래의 실험실 같았어요. 10km 반경의 모든 논을 통합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수십 명의 농부가 필요한 일을 단 몇 명의 관리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물 공급 시기와 비료 양을 계산하고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확량이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생산량이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게다가 품질도 훨씬 균일하고 뛰어났죠. 한국의 농업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 설비 투자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크게 줄고 생산 효율이 높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떤가요? 제 고향 니가타에 계신 어머니는 여전히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물론 기계화는 되었지만 농약과 비료 양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감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죠. 게다가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한다니 이건 재앙 수준이죠. 한국 스마트팜의 또 다른 충격적인 면은 자동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수확한 쌀은 자동으로 건조, 도정, 선별, 포장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각 쌀알을 스캔해서 크기, 색상, 모양을 분석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쌀은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었죠. 불량률이 0.01% 미만이라는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스마트팜은 QR코드로 소비자가 쌀의 재배 과정부터 품질,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런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장에서 만난 엔지니어들 중 많은 이들이 30대였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농업 분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죠. 반면 우리 일본의 농업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농업을 이어받지 않아 농장의 미래가 불투명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농업 분야에서조차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에 돌아와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썼더니 농림수산성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한국 농업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느냐고.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사실이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얼마 전 니가타현의 농가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50명이 넘는 농부들 중 45명이 60대 이상이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희망보다는 포기가 느껴졌죠.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 시스템은 대규모 농장에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소규모 농가는 그런 투자금도 없고 기술을 배울 여력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통만 고집하다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량 안보마저 위협받게 될 거예요.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일본 농업의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도 많은 농민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농업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며 점점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농업 기술의 역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어요. 그런데 최근 이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달 전 저는 한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쯤이었어요. 피곤했지만 간단한 식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갔죠.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늦은 밤 홀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여성 2명이 편의점에서 나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활기찼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도쿄나 오사카에서도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제 딸도 대학에서 수업이 늦게 끝나면 반드시 친구와 함께 귀가하거나 택시를 타라고 당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자연재해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3차례나 발생했고 후지산의 화산 활동 징후로 인한 경보도 여러 번 울렸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지진이 거의 없고 화산 활동도 미미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이죠. 이런 근본적인 안전함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땅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아키라라는 18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는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키라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한국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의 공포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지진 뉴스와 후지산 화산 활동 경보에 불안하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심지어 그의 친구 집은 작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복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키라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북한과 접경한 위험한 나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재해의 위협이 없는 한국이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서울의 밤거리는 도쿄보다 더 밝고 안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식의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일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죠. 교육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일본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의 차이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7%가 자연재해의 위협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32%는 기회가 된다면 자연재해의 위협이 적은 국가로 이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의 공포 속에서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는 그 대안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거죠. 물론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존재하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는 그런 위협이 거의 체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지진에 대해 느끼는 공포감보다 훨씬 덜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안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문화적 영향력의 역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작년 가을,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의 여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교육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특목고를 방문한 첫날,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복도 유리장 안에 빽빽하게 진열된 트로피와 상장들이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아시아 과학 경시대회, 국제 AI 챌린지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받은 금메달과 트로피가 가득했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안내하던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것은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고 올해도 더 많은 수상이 예상된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수업 참관이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배우고 있던 내용은 일본에서는 대학 2년 때 배우는 수준이었어요. 교사는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방식이었죠. 한 학생이 칠판에 나와 문제 풀이를 설명했는데 그 논리적 사고력과 발표 능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수학적 접근법이 시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 러닝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16살 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화 충격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급식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학교 급식실이 아니라 고급 뷔페 레스토랑 같았거든요. 조리사들은 하얀 유니폼을 입고 스테인리스 식판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갈비찜, 된장국, 잡곡밥, 각종 나물 반찬, 제철 과일, 요구르트까지 완벽한 한 끼 식사였어요. 음식은 따뜻했고 영양 균형이 잘 맞춰져 있었으며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일본의 학교 급식과 비교하자면 이건 그냥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 일본 학교에서는 영양가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고 간편하게 만든 도시락 형태의 급식이 대부분이에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에 밥, 우유 한 팩이 전부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매일 이런 수준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니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급식을 함께 한 한국 교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그는 학생 건강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영양 관리 시스템으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을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소중하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 거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공학 동아리를 참관했는데 그곳에서 본 장비와 시설은 일본의 대학 연구실 수준이었어요. 최신식 3D 프린터, 로봇 키트, 프로그래밍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재난 구조용 드론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지도 교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 이 동아리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개발한 드론 기술은 실제 산불 감시에 활용되기도 했다고요. 또한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 같은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었죠. 반면 일본의 교육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보다는 정답을 찾는 능력을, 협업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교육 방식도 장점이 있지만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많은 학교 건물은 노후화되었고 디지털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와이파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구형 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생의 코딩 능력은 OECD 국가 중 23번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5번째를 기록했죠.
디지털 리터러시 부문에서도 일본은 19번째, 한국은 3번째입니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한 교육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 모델에 안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교육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은 단 2주 만에 전국 모든 학교에 온라인 수업 체계를 갖추었지만 일본은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두 나라 청소년의 미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겁니다. 지난달에는 도쿄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학교 학생 18명이 한 학기 동안 자퇴를 했고 그중 11명이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급식과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급식과 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일본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해요. 한국의 사례를 단순히 부러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한국어 학습 열풍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 트렌드가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도쿄 시내의 여러 한국어 학원을 취재했습니다. 신주쿠에 있는 한 유명 한글 학원은 수강 신청이 오픈되자마자 30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해요. 대기자 명단에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원장은 말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 취미로 배우러 왔지만 지금은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세대의 참여율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18살 고등학생 유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소설을 읽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그녀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한글로 쓰여진 명언이었고 SNS 계정 이름도 한글이었습니다. 27세 회사원 타케시는 또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는 IT 기업에서 일하는데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업할 일이 많아져서 한국어 실력이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이제는 취미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의 대형 서점 마루젠에 들어가면 입구 가까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그곳에 영어 학습서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한국어 교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실용회화와 토픽 대비 교재가 인기입니다. 마루젠의 외국어 서적 담당자는 말했어요. 3년 전만 해도 한국어 섹션은 작은 코너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영어 다음으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심지어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유럽 언어보다 더 많은 종류의 한국어 책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황은 더욱 뜨겁습니다. 일본 최대 인터넷 서점 라쿠텐 북스의 언어학습 카테고리에서 한국어 관련 도서의 판매량은 작년 대비 234%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자책 형태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 소비가 5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력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원어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핵심에 언어가 있습니다. 둘째, 한글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배우기 비교적 쉽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특히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가 한국어에도 일부 사용되고 문법 구조도 일본어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글 학원 수강생들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매료되어 빠르게 기초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셋째, 실용적 필요성의 증가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한국어 능력은 이제 취업 시장에서도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관광, 유통, IT 분야에서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모집 시 한국어 능력을 우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러한 한국어 열풍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일본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문화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글 일기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자신의 감정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세련되고 쿨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오사카에 사는 22살 대학생 아유미는 말했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면 더 솔직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한글로는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외국어가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창구가 되는 셈이니까요. 미디어에서도 한국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요. 니혼 TV에서 방영된 인기 프로그램 이웃나라 언어 정복하기의 한국어 특집은 시청률 18%를 기록했고, 이는 해당 시간대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일본의 대학들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학 전공을 신설하는 학교도 늘고 있어요. 와세다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는 3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과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어 학습이 단순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도 한국어 교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즈오카현의 작은 도시 후지에서는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 일주일 만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72세 할머니부터 11세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일본 문화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적 코드를 담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 코드와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의 문화적 DNA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 친구 다나카는 교토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가 다른 사회의 언어를 대규모로 수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문화적 패권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과거 일본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어 단어가 일본어에 대거 유입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어가 일본어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박, 아이고, 화이팅 같은 표현은 이미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언어적 교류를 넘어 문화적 융합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장벽이 무너지면 문화 교류는 더욱 깊어집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번역이나 자막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콘텐츠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문화적 이해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케이팝을 듣는 것과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며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니까요. 언어 장벽의 무너짐은 문화적 식민지화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사회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문화적 영향력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일본은 지금 한국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는 문화적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K 콘텐츠의 영향력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취재했어요. 5만 5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티켓 재판매 가격은 정가의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이틀 전부터 텐트를 치고 대기하는 팬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관객 구성이었습니다. O projeto 20대부터 Juntos Educar, que 50대까지 premia 남녀노소를 todas as áreas da 불문하고 educação. 모든 O 연령층이 projeto 함께하는 Juntos 모습이 Educar, que premia 인상적이었어요. todas as áreas. 과거 일본 팝 문화가 주로 특정 연령대를 타깃으로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K 콘텐츠의 영향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일본 내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중 4, 5개는 항상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온 일본 방송들도 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프로그램은 한국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주쿠와 시부야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스타일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곳곳에 생겨났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재현한 메뉴가 인기라고 합니다. 시노쿠보는 이제 작은 서울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패션과 뷰티 업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에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메이크업과 패션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일본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본 브랜드들은 한국식 디자인과 마케팅을 모방하기에 바쁩니다. 일본 최대 뷰티 잡지의 편집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참고 트렌드는 파리와 뉴욕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일본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의 역전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화 코드의 전복을 의미해요. 과거 일본이 아시아의 문화적 중심지였다면 지금은 그 위치가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일본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와는 달리 K 콘텐츠에 대한 열광은 자발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식민지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경제와 소비 트렌드에서도 나타나는 한국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최근 긴자의 대형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1층 화장품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브랜드들의 화려한 디스플레이였어요. 일본 전통 브랜드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매장 직원에게 물었더니 한국 화장품의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화장품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가전제품, 식품, 패션, 인테리어 소품까지 한국 제품들이 일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저가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제품은 고급스러움, 세련됨,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소비자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소비자의 58%가 동일 가격대라면 한국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는 심지어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도 한국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브랜드 충성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요인에 주목합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에 특히 능숙해요. K-팝 스타들을 브랜드 앰베서더로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제품을 연계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혁신과 트렌드 선도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매우 빠르게 출시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에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한국 문화 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K-드라마나 K-팝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등장하는 제품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간접 광고 효과는 기존의 어떤 마케팅 방식보다 강력해요.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일본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조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니까요. 일부 일본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식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거나 심지어 제품 패키지에 한글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화장품 업계의 한 임원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한국 트렌드를 먼저 분석한다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짤 때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방식을 벤치마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종속의 단면입니다. 식품 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해요. 라면, 김치, 떡볶이 같은 한국 식품은 이제 일본 슈퍼마켓의 단골 품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일본 전통 식품보다 한국 식품을 더 자주 소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요.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식문화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쿄 패션 위크에서도 한국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 브랜드들은 한국풍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 패션계를 주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소비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엔터테인먼트, IT, 바이오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한국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사회 구조와 기업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도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종속 현상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트렌드를 따라가며 생존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가 소비를 이끌고 소비가 다시 문화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한국은 이런 메커니즘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일본은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문화적으로 한국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강제적인 지배가 아닌 자발적 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와 깊이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죠.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양국민은 1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객 교류가 아니라 문화적 흐름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행객의 목적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관광이 주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문화체험, 쇼핑, 의료 관광 등 더 깊은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역사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보다 더 신선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화적 충격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왜 그들의 문화가 이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깊이 분석하고 배워야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문화적 식민지라는 표현은 어쩌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깊이와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